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 백화점 사장으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쫄딱 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한 식구들에게 복수를 준비하는 통쾌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런 망할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 옛날에 너 미친 시대 기억나니? 하니까 친구들도 막 웃어요. 맞아, 맞아. 너 그때 그 고생을 했지 하고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 채널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여기에 너 같은 사람들이 정신 나가고 나사 빠진 사람들 제대로 교육시켜주는 얘기들을 제보하는 곳이라고 하면서요. 저 그렇게 홀린 듯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태까지 올라온 사연들을 출근하면서도 듣고 일하면서도 듣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너무 재밌던데요. 며칠 내내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저도 자신감을 얻고 저의 미친 시댁, 아니 정확하게 말해야겠네요. 저의 미친 전 시댁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저의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사연이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혼내준 걸로 따지면 저만큼 속 시원하게 복수해준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 사연을 꼭 뽑아 읽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럼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전 시댁이라고 얘기를 꺼내서 눈치채셨겠지만 네, 저 이혼녀예요. 이혼한 지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사실 이혼하기 직전에 결혼 끝 무렵쯤에는 거의 별거를 하거나 다름없는 사이로 지냈으니까 심적으로 이혼한 지 4년이 훨씬 넘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정말 개싸움도 이런 개싸움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이랑은 학을 떼면서 헤어졌지만 그런 저희도 결혼 당시에는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았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은 지금은 어디 지나가다가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릴 정도로 증오하는 상대들이지만 결혼 당시에는 우리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친구들한테 나서서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지금도 친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설레발치고 다닌 거 제발 좀 잊어달라고 그때 생각만 하면 쪽팔려 죽을 것 같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다닐 정도라니까요. 여튼 어쩌다 제 결혼이 그렇게 망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태어나서 직장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놀고 먹고 했던 금수저가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엄연히 4년제 대학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절대 저런 데는 취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족 경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숙박업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가 쪽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 원룸이 들어오고 할 때부터 원룸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버지 쪽은 어땠냐고요? 여러분들 등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산 중턱에 있는 모텔 같은 거 하나씩 보셨죠? 뭐 뜬금없이 저런 데 모텔이 다 있어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문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모텔에 불륜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사장이 돈 쓸어 담는다고. 전 그 소문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산 중턱에 가지고 있는 모텔만 2채였는데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버셨어요. 카운터에 현금을 다발로 쌓아놓고 장사를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도 않고 일이 힘드셔서 대부분 정리를 하기도 하셨지만 잘 나갈 때는 갈퀴로 돈을 쓸어 모은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금 부자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런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됐다. 말 다 했죠. 숙박 쪽 꽉 잡고 있는 두 집안에서 자식들 잘 되라고 얼마나 밀어주셨겠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캠핑장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리산 쪽으로 해서 오토 캠핑장, 카라반 캠핑장, 뭐 캠핑장만 6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취업을 할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대학도 들어가지 말고 내려와서 엄마 아빠 일 좀 도와라 하셨는데 딸한테 알바비도 제대로 안 줄 거면서 뭘 자꾸 내려와서 일만 하라고 그러냐 하고 꾸역꾸역 대학까지 졸업은 하고 끌려갔던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숙박 일을 하셔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필요한 친구들을 모아서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가서 일도 하고 또 저녁에 저희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나름대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아빠가 특히 예뻐라는 특급 알바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는데 제가 신입생일 당시에 선배인 남편이랑 접점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굴이나 보고 아, 저 사람이 내 선배구나 하고 서로 인사나 나누는 정도였죠. 선배 인사해요. 선배랑 같은 학회인데 모르셨죠? 민채라고. 얘가 보기엔 안 그래 보여도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니까요. 얘네 집이 지리산에서 캠핑장을 몇 개를 하고 너네 집 이번에 제주도에 펜션도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 하여튼 얘 완전 부자라니까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부자야. 그게 우리 엄마 아빠 돈이지 내 돈이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앞에서 나 먹이고 다니면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 자리 꿈도 못 꿀 줄 알아? 안녕하세요, 선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숙박업 하셔서 나중에 과에서 단체 MT 갈 일 있거나 뭐 그 근처로 농활 갈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이 매출 올리면 저도 좀 떼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농담이에요, 농담. 그땐 저도 철없는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얘네 집 부자라고 잘 산다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 쑥스럽긴 하지만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속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죠.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덕분에 주변에 사람이 끊일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방학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는 핑계로 비어있는 숙소에 가서 청소나 조금 깔끔하게 해놓고 밤새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처음에 저한테 영 관심이 없고 학교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호기심이 생긴 건지 먼저 말을 붙여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선배가 남한테 먼저 말을 거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번 방학 때 제주도로 다 같이 집안일 도울 겸 아르바이트 갈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그거 자리 남으면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나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너랑 같이 일하는 거면 재밌게 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그렇게 숙박업 쪽 관련 일을 하고 싶거든. 기회가 되면 너희 부모님께 이런저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싶어서. 어떤 느낌인 줄 아시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고 한데 은근히 곁을 안 주는 성격 있잖아요. 다들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우리 친하지 않냐 살갑게 다가서면 선을 그어버리는 성격이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랑 친해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늘 친구들이랑 시끄럽게 어울려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놀러 다니는 저한테 남편은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저한테 먼저 선뜻 이렇게 말을 걸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저도 너무 좋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친구들 몇 명과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일을 도우러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일을 돕는 거지 저희 부모님이 대학생들한테 일을 시켜봤자 얼마나 시켰겠어요. 그냥 대학생들이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고 이왕 놀 거 부모님이 하시는 숙소에 와서 놀면 돈도 안 들고 좋으니까 그렇게 놀라고 자리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일이라고 시켜봤자 분리수거나 간단하게 방 쓸고 닦고 이러는 정도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부모님이 봤을 때도 저 친구 일 참 잘하는데 싶을 정도로 싹싹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해주시면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그래도 너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간인데 아무리 놀러 왔다지만 일손도 도우러 온 사람들이
대강 일하는 거 보면 나라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왕 알바비 받는 거 주시는 분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할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놀아.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부모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친구들 다 끌고 와서 거기서 판 깔아놓고 펑펑 놀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철없어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반대로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책임감 있게 자기 맡은 일을 해내는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남편을 그렇게 좋게 보게 됐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한테 저런 친구가 있었냐고, 그렇게 싹싹할 수 없다고, 아주 크게 될 친구라고, 가까이 지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방학 때마다 친구들을 다 같이 끌고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가는 일은 적어졌죠. 대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꼭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도 그 친구 일하러 안 온다니 은근히 물어보시면서 찾기도 하셨고, 저도 남편 따라서 낮에는 열심히 일 도와주는 신용을 하다가 저녁에는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한 몇 번의 방학이 지나고 졸업반이 될 때쯤엔 학과에서 알아주는 커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저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게 됐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라고 하던데 전혀 아니던데요. 오히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애가 닳더라고요. 부모님 댁과 남편이 일하는 직장까지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저희는 누구 할 것 없이 일이 좀 빨리 끝났다 하면 서로 얼굴 10분 보려고 그 거리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그렇게 부질없는 짓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쉬워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런 쓸데없고 부질없는 질문을 하면서도 서로 좋다고 얼굴을 맞대고 웃고 그랬었네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6개월 정도 지속되고 나니까 저희도 슬슬 힘들더라고요. 뭐 서로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리적 거리가 힘든 게 아니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간 흐지부지 서로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아버지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죠. 주말 부부를 해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때 저희 집 일이 정말 최고점으로 잘 됐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으니까 이거 바쁜 거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결혼도 상의해보자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달랠 정도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러다 헤어지면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냐.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한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별 수 있나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결혼식에 찾아온 대학 동기들이며 선후배들이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만 모든 사람들 눈에 다 예쁘게 보일 리는 없었죠. 저희들이 한창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남편이 저희 집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결혼 앞두고 있는 신부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진짜 그런 거 아니냐 의심해 볼 생각은 안 했냐고요? 당연히 안 했죠.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원래 저 선배 민치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서서 아르바이트까지 따라간다고 할 때부터 우리가 이상하다 했다니까? 결국 이렇게 사위 자리까지 꿰차게 될 줄 알았어.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저 선배의 야망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왜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도 지금 선배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관련 사람이라서 그때 여자친구 사귀면서 만든 연줄로 지금 거기도 합격한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야, 난 그게 더 안 믿긴다. 여기 우리 남편 가지고 열등감 폭발하는 사람 또 있네?
누가 그래? 내 남편이 돈 보고 나한테 달라붙은 거라고. 야, 말은 바로 해야지. 좋다고 쫓아다닌 건 남편이 아니라 나야. 너네 우리 시댁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이게 뚫리면 다 입인 줄 알아. 남의 잔치 망칠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앉아서 뒷담화 할 거면 축의금 환불을 해줄 테니까 당장 내 결혼식에서 꺼져. 알겠어? 붙여놓고 보면 내 남편 발뒤꿈치도 못 따라올 것들이 괜히 끌어내리고 싶으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아가지고 진짜 재수없게. 결혼식 날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손님들 밥 다 먹고 있는 자리에서 싸울 정도였으니까 저만 몰랐던 거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저는 결혼할 당시에도 우리는 그런 소문 따위 신경 쓰지 말자 남편 손 꼭 잡으면서 오히려 남편을 달랬습니다. 바보 같은 게 누가 누굴 달래야 하는 처지인지도 몰랐던 거죠. 부모님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자라면서 한번 고생 같은 걸 해보지도 않고 살았던 저였으니 설마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누가 제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눈을 딱 가려놓고 있는 것 마냥요. 늘 그랬듯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웃기지도 않은 소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랬었고요. 제가 살면서 남편과 시댁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게요. 저희 시댁이 지금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할 정도로 저랑 저희 식구들한테 잘했어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제가 그렇게 눈도 귀도 다 막고 살았냐고요? 일단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기 전이 저희 집이 제일 바쁜 시기였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남편이랑 결혼을 하긴 했는데 뭐 직원을 구한다고 구하고 뭐 해도 항상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 시댁 식구들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로 이 바쁜 시기에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저희 집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일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저희 집이 얼마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간을 보려고 했던 행동들인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마냥 무슨 이런 천사 같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 있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고 고맙다고 아양을 떨고 저 정말 사연을 적을 때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싸다는 생각으로 이 사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욕 바가지로 먹고 남아있는 정도 없지만 혹시라도 남아있는 정이 있다면 탈탈 털려고요. 그런데 사연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못 알아볼 내가 멍청이인 거지 누구 탓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똥이 보였으면 피해야죠. 똥 밟았다고 짜증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머님 아가씨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니, 숙소가 필요하신 거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지. 제가 방이라도 따로 잡아드렸을 텐데. 어머 언니 저희 방 빼달라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가 요즘 너무 바빠서 눈꽃 뜰 새 없이 일만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냥 얘기 듣고 집에 누워만 있겠어요. 뭐가 됐든지 언니 일손 도우려고 왔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시댁 식구들이 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고 뭐 이런 것까지 도우려고 하시냐면서 감사해했죠. 그 정도로 저희 가족이 사이가 좋았어요. 저희도 뭐 그렇다고 받아먹기만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당일합시고 돈도 더 많이 챙겨드렸죠. 당연히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평소에 가족 좋은 게 뭐 있냐며 어디로 여행을 가시더라도 숙박은 걱정하지 마셔라 하면서 미리 연락만 주면 시댁이 묵을 숙소는 언제든지 빼주곤 했습니다. 출장이 많은 남편에게는 저희 아버지 펜션에서 그냥 무료로 들어가 원하는 방 아무 곳이나 묵을 수 있는 VIP 카드까지 발급해 주었죠. 사돈댁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고 하니 처음엔 결혼할 때 뭐 돈 보고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냐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그게 아닌가 보다. 시댁이 생각보다 엄청 잘한다 하면서 그런 헛소문 같은 게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헛소문이 들어갈 때쯤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닐까 의심하는 일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시기에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거든요. 다들 코로나 터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해외여행이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가족들은 해외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다 국내 여행으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큰 돈을 들여서 숙소를 확장하고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국내 관광객을 기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하루 이틀 바짝 찾아오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뚝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 좀 적어졌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펜션이나 숙박업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입구에 사람이 꽉 차 있고 금요일 저녁이면 자리가 없어서 이용객을 더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더 붐빌 걸 예상하고 무리하게 확장까지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정말 어떤 곳은 금요일에 예약이 한 방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부모님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집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주말 부부 생활을 정리해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장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항상 잘 될 수만 있겠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고 해. 또 이렇게 잠깐 안 좋아졌다가 금방 좋아지겠지. 덕분에 우리도 주말 부부 생활 이제 청산할 수 있어서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도 그동안 집에서 못했던 살림도 좀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러다가 집이 망하는 게 아닐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걱정을 하는 저와 달리 뭐 어떻냐고 집에서 살림이라도 좀 하라면서 남편은 말뿐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때 어디 마트라도 나가서 캐셔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부모님 일을 돕는 걸 제외하고는 어디서 일 한 번을 해보지 않았던 저였고 그런 저를 직원으로 써주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래도 그나마 할 줄 아는 원룸 청소나 이사 청소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곤 했죠. 제가 이때쯤부터 남편과 시댁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게요. 저희 집이 한참 잘 될 때는 오히려 오지 마셔라 해도 가족끼리 다 이런 거 돕고 사는 거지 뭘 어려워하시냐면서 더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러 오셨던 시댁 식구들의 발길이 집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뚝 끊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주말 부부 생활을 마치고 남편 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은근히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저희 집에 오셔서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까내리는 듯한 말씀도 하셨어요. 망해도 3대는 먹고 살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굴더니 망해가니까 너네 집도 별 수 없나 보다. 아유, 우리 아들은 이제 뭐 먹고 살려나 몰라. 너희 부모님도 참 웃긴다.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서 일을 그렇게 벌렸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장사 한참 잘 될 때 자기 몫으로 뭐 좀 떼어주고 정리하고 그럴 줄도 알았어야지. 결국에 자기들 살아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쥐어보려고 난리를 치시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아유, 난 모르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집 안 망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숙박하겠다고 묵었던 것만 해도 얼만데요. 그렇게 받아놓으실 거 다 받아놓으시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운한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잖아요. 야, 내가 그 집 가서 일해준 건 그럼 나랑 우리 연희가 그 집 가서 일해준 건 뭐 기억도 안 난다니? 망한 집 보고 망했다고 했더니 왜 지가 더 승질이 나서 난리야? 너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래도 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림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집 덕분이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자기 시어머니한테 빠락빠락 대들어? 이 집이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데 내가 마음 편하게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대답이 금방이라도 목구멍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원하게 기세를 펼 수 없었던 이유는 정말 저희 집의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댁과의 사소한 다툼을 신경 쓰기엔 집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죠.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많은 숙소들을 정리하신 상태였고 매출은 연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작 힘이 되어줘야 할 시댁 식구들은 어땠냐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줬으면 고맙겠다 싶을 정도로 제 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열받아서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제가 시댁 문제로 남편에게 처음 큰 소리를 냈던 일도 이때 생깁니다. 대체 예전에는 이런 개념 없는 모습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인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날도 아침에 원룸 청소 일이 있어서 청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집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전화까지 하실까 했죠. 예, 너 지금 어디니? 부산에 그 숙소 있지? 우리 이번 주 금토일 이렇게 3일 해서 통창에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들끼리 숙소 구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 이것도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너희 부모님 지금 놀고 계시는 거 아니야? 원래 숙소라는 게 오래 비어 있으면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서 좀 시끌시끌하게 장사 잘 되는 곳이다 자리 좀 채워주려고 하니까 그 넓은 방으로 해서 이렇게 2박 3일 좀 빼놔라. 동창 모임을 가신다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동창회에서 여행을 갈 거니까 본인들이 노실 숙소가 필요하다면서 저희 부모님 펜션에 연락해 2박 3일 동안 묵을 방을 빼달라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계시는데도 저런 말을 하고 싶으실까? 저는 그냥 기가 찰 노릇이었죠. 나름대로 애둘러서 잘 거절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도 그렇게 숙소를 바로 빼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부모님께 연락을 해봐야 하기도 하고 어머님도 요즘 아시잖아요. 숙소 굴리는 게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방을 한번 들이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난방비며 관리비며 예전처럼 손님이 꽉 차 있을 때는 다른 방에서 나오는 걸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방을 내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본인 동창들 다 불러놓고 내 사돈댁이 펜션 운영하는데 전화만 하면 공짜로 쓸 수 있다 자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필이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계시던 상황인 거였죠. 어머님이 황급히 집에 가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전화를 끊긴 했다만 전화기 너머에서 봐봐 그 집 망했다고 했잖아. 그 집 아들이 이제 콩고물 주워 먹을 것도 없어서 어떡한데? 이런 조롱의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본인은 친구들 앞에서 저한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날 저녁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셔라. 본인이 언제든지 힘이 되어드리겠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전부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죠. 야, 너는 내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네 시어머니 면상에 똥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뭐 거기 공짜로 쓰겠다고 했어? 숙소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예약하려고 왔다가도 아 여기는 잘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가니까 일부러 내가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너희 부모님 가게 좀 북적북적 앉아 있어 해주겠다. 내가 내 지인들까지 데려다가 그렇게 해주겠다. 네 생각을 해줬는데 어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됐어. 멍청한 게 내가 애초에 너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었지. 저한테 그렇게 실컷 화를 내시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 똑같은 부탁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집이 기울어서 시집살이 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상황으로 주눅이 들거나 눈치가 보일까봐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놀다 가시라고 오히려 사과까지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죠. 어머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내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당신은 왜 옆에서 내 편 한마디를 안 들어주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냐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 말이 다 틀린 얘기도 아니잖아. 어머니도 좋은 뜻으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머님 마음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해드리고 친구분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면 우리 엄마가 뭐가 되냐? 어? 평소 같으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어머니가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 이해하라고 달래도 모자랄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부터 이 결혼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심경이었냐면요. 이 집에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힘들다고 다 내팽개치고 부모님한테 돌아가면 안 그래도 지금 집안일로 매일같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에게 더 무거운 짐 덩어리를 안겨드리는 일이 아닐까. 세상에 그런 불효는 또 없겠다 싶어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면서 버티던 날들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답답하실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좀 예고를 드리려고요. 그럼 왜 계속 등신같이 참고만 살지 뭐하러 이혼은 해서 남편을 사회에서 방생했냐 하실 텐데 그렇게 등신같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사는 저에게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있잖아요. 남편이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 맞으시죠? 사장님 따님. 황민채님, 저 여기 땡땡 펜션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아무래도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사장님께서 다른 여자분이랑 저희 펜션에서 숙박을 하신 것 같아서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 남편은 분명 회사 일 때문에 2박 3일의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던 상황이었고 저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즘 저희 집안 일까지 같이 신경 써야 하는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키려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일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의 소식은 남편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펜션 중에 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은 어디 숨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건지 전화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이며 상황을 전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쯤 해서 체크인을 하시는데 VIP 카드를 쓰시더라고요. 그 카드는 사장님이랑 사장님 가족분들한테만 발급이 되는 카드니까 신분 대조가 필요해서 신분증을 요청하니까 회원 목록에 사위분이라고 뜨시더라고요. 따님도 여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장사가 워낙 안 돼서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밑에서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아무리 VIP 카드로 주문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혼자 오셨는데 룸서비스로 술이랑 안주를 저렇게 많이 주문한다고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별 말씀 없이 체크아웃 하시길래 그냥 잘 쉬다 가셨나 보다 하고 방 정리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방에 손님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저희 올라갈 때는 술도 안 깨서 비틀거리면서 채비하고 나오시는데 저흰 그 방에 누가 묵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개인사고 여기 숙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회원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밖에 안 돼서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얘기를 듣는데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거기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차를 몰고 3시간 거리에 있는 펜션으로 운전을 해서 달려갔습니다. 제 얼굴을 알고 있는 펜션 직원들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랑 아까 통화를 했던 직원을 불러달라 요청을 하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직원은 관리자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 CCTV를 보여주셨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CCTV 장면만 봐도 뻔히 예상이 가더라고요. 남편 놈이 갈 때까지 갔던 거죠. 하루 먼저 올라와서 체크인을 해놓고 몇 시간 후에 거의 헐벗은 거나 다름없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방을 두드리고 다정한 연인처럼 끌어안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직원에게 이 영상은 제가 가져가겠다. 그리 얘기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집안일 때문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당신 출장도 이쪽이라고 하지 않았어? 시간 되면 잠깐 얼굴이나 보자. 오래 걸릴 얘기는 아니고 잠깐 만나서 급하게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남편은 갑작스럽게 만나자는 저의 요청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럼 잠깐 짬을 낼 테니 저녁이나 함께 하자면서 위치를 찍어줬습니다. 지금도 분명 조수석에는 제가 CCTV에서 봤던 그 여자를 태우고 통화를 하고 있을 거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와 통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두꺼운 얼굴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약속했던 저녁 장소에 나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며 반갑게 손을 흔드는 남편에게 저도 손을 흔들어주는 대신 드라마 여주인공 마냥 시원하게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주스를 끼얹어 줬습니다. 만나자마자 끈적끈적한 주스를 때려 맞은 남편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황급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입이 거짓말처럼 꽉 다물리더라고요. 네가 인간이 맞긴 하니? 이런 거 하나 못 참으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니?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빠 펜션에서 다른 여자랑 뒹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왜? 우리 집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 눈치 못 챌 정도로 내가 등신 같아 보였니? 이딴 걸 남편이라고 여태까지 데리고 산 내가 등신이었던 거지. 야, 네가 할 말이 있어? 그 두꺼운 얼굴 가죽이 남아돌아서 입을 뚫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도 결국 나한테 이거 들고 온 거면 이혼하자는 소리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혼해, 그래. 나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니네 집이 먹고 살만 했을 때 그때나 이혼할 때 아쉬운 소리 나오는 거지. 지금은 너 같은 여자? 밖에 나가면 100트럭도 넘게 받을 수 있어. 뭐 꼴랑 모텔 쪼가리 몇 개 하면서 유세는? 남편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더는 들을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아직 주스를 끼얹고 끈적함이 남아있는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 갈겼습니다. 어이없어 하면서도 고개를 다시 돌린 남편의 뺨을 또 한 번 시원하게 쫙 내려치고 결국 화가 나서 야 소리를 지르며 팔을 들어 저를 위협하려는 남편을 보고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대신 나서서 수군거렸죠. 저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그냥 자기 처가댁 망했다고 지금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폈다는 거지? 그것도 자기 장인 펜션에서? 세상에 뭐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다 있어. 아이 저거는 뺨을 몇 대로 끝날 게 아니라 어디 밖에다가 갖다 묶어놓고 곤장을 쳐도 시원찮을 놈이네. 너 동영상 찍고 있지? 저런 놈은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어디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고 심지어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까지 찍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올렸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고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어요. 식당에 앉아서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고 있는 제게 그럴 수도 있다면서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많다면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줬던 것을 다시 가져오고 남편이 저한테 줬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람을 핀 남편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니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받아 챙겨 나왔고 남편이 살고 있던 집 역시 결혼할 당시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니 당장 짐을 빼라. 더러운 몸 거기에 놔두지 말아라. 으름장을 내서 쫓아냈죠.
거기 들어가서 다시 살진 않았어도 저도 생각이 있죠. 그 더러운 몸이 여기저기 닿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 문턱도 다시 밟고 싶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처음에 엄청나게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 자식을 만나서 패 죽이겠다느니,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느니 역정을 내셨지만 제가 다 뜯어 말렸습니다. 인생에서 똥 밟은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요. 그런 놈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데리고 와서 부모님 얼굴에까지 먹칠한 게 너무 죄송한데 이 이상으로 먹칠하면 내가 죽어서 어디 곱게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저 하나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부모님도 억울하고 답답하셨는지 이걸 계기로 우리 가족들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큰일을 겪고 난 덕분인지 몰라도 저와 부모님의 사이는 더욱 끈끈하고 단단해졌어요. 저도 친구들 다 끌고 와서 아르바이트 핑계로 탱자탱자 놀던 대학 시절에 그런 철없는 모습은 확실히 벗어던졌죠. 어떻게든지 우리 집안일을 내 손으로 해결하고 기울었던 기세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펜션, 회전율이 느리고 마진이 적은 숙소들은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뛰어들면서 저희 집안 사업에 갈라졌던 틈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가형 숙소와 고가형 숙소를 나눠서 관광지에 위치한 저가형 숙소들은 매일같이 쿠폰을 뿌리고 이벤트를 하면서 손님이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고, 고가형 숙소는 방송국이나 프로포즈용으로 대관을 하면서 풀빌라 펜션 하루 대여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학이라고 또 끈끈한 학연으로 물려있잖아요.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제 처지가 이렇게 된 걸 말은 하지 않아도 은근히 속으로 비꼬고 좋아하는 못된 애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런 애들은 저한테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하면 제 속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동창회를 핑계로 연락을 하면서 은근히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하더라고요. 나 너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결혼식이 아니라 이혼식이라도 있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다 그랬잖아. 네가 지금에서 들으면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너 결혼할 때부터 누구 하나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보고 결혼하는 네 전 남편 속이 빤히 보이는데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게 냅두는 게 맞냐. 그랬다니까. 그럼 말리지 그랬어. 어? 어? 아이 그럼 말리지 그랬냐고. 너도 뭐 나한테 억하심정 있니? 보면 대학교 때부터 항상 나한테 열등감 느끼고 자격지심 느끼던 애들이 무슨 좋은 소식도 아닌데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 가세가 기울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신나서 전화하더라? 내 전 남편 아직도 개벌은 남 못 주고 돈 많은 여자들 기웃거리면서 꼬시고 있다는 소식도 잘 들었고 이제 이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열 안 받을 정도로 그 집에 정 떨어졌거든? 아, 너 말 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전하는 김에 내 소식도 좀 전해줄래? 우리 집 완전히 다시 일어섰고 곧 제주도에 호텔 오픈하니까 니네가 여름 휴가에도 돈 간신히 모아서 가는 그런 펜션 아니고 호텔이라서 내 초대 없이는 언제 한번 발이나 디딜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 안 망했으니까 다시 열등감 느끼면서 살라고. 그럼 끊는다.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거치면서 저도 많이 단단해졌죠. 애들이 긁는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맞받아 칠 정도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속 긁는 사람은 둘째 치고 저희 집은 제 경영 참여를 시작으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나갔다고 봐야 맞겠죠. 저희 부모님 평생 소원이 뭐 모텔이나 펜션 이런 게 아니라 규모가 작더라도 호텔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다였는데 조금 늦고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소원 들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과 제 청춘, 피눈물이 담긴 호텔이 오픈했고 결과는 초대박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메이커 호텔에 비해서 저희 호텔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로 연일 방이 가득 차고 호텔 수영장이 꽉 찰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호텔을 성황리에 오픈해 두고 나서 저도 그날만큼은 호텔 직원이 아닌 호캉스를 누리러 온 부모님의 딸로서 오랜만에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안주와 술을 들고 호텔 풀로 향하고 있었어요. 와,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도 생길까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맞은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걸어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만은 무슨 조명을 쏴놓은 것처럼 딱 보이고 주변 인물들을 페이드 아웃되는데 정말 우습게도 이 인간들이 이번에 누구 등골을 빼먹으면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물론 저랑 로비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시댁의 모습에 반갑게 인사를 했죠. 저도 이 호텔 직원이라서 잘 알잖아요. 팔에 차고 있는 팔찌만 봐도 어떤 수준의 방에 묵고 있는지요. 딱 봐도 이번에 할인 행사 때 풀린 가장 저렴한 방에 묵고 있더라고요. 풀장도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어머, 어머님 여기서 다 뵙네요. 여기 호텔이 풀장이 그렇게 좋다는데 다들 풀장 가시는 길이에요? 전 지금 막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같이 놀지도 못하더라도 가는 길 같으면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됐다. 우리 뭐 풀장 가서 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랑 여기서 말 섞고 있을 생각도 별로 없고 하여튼 뭐 옛날에 집에서 돈 좀 만졌다고 아직도 그 사치하고 뭐 하는 버르장머리 못 끊었나 보지? 아니면 너 우리 집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원룸 청소했다면서? 원룸 청소한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큰맘 먹고 놀러라도 온 모양인데 그걸로도 돈 좀 꽤나 벌었나 보다. 아, 이런 데서 밥도 다 먹을 정도가 되고. 엄마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제가 어떻게 이런 데로 오겠어? 여기 1박에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우리도 할인 행사에서 겨우 왔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데로 오겠어. 집도 쫄딱 망했는데. 옷차림 봐봐. 수영복 입고 음식 들고 있는 게 딱 봐도 여기서 일하는 거잖아. 지금 어디 수영장에 음식 나르러 가다가 우리 얼굴 좀 봤다고 허세 부리고 싶어서 괜히 호텔 놀러 온 척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그러는 거 더 없어 보여. 이제 그런 조롱에도 화조차 나지 않는 제 자신이 참 대견스럽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제 앞을 막아세우고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엔 제대로 된 굴욕감을 선물해줘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우리 호텔 투숙객 가려받으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로비에도 똑똑히 전달해요. 우리 규정 알고 있죠? 복도에서 큰 소리 내면서 다른 투숙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투숙객들은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고요. 저 지금 이 호텔 부사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분 방으로 정중하게 모셔다 드리고 짐 싸고 택시 부르는 거 도와드려요. 뭐? 네가 여기 부사장이라고?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 니네 집은 쫄딱 망했는데. 아, 네가 어떻게 부사장이 될 수 있어? 아이, 그럼 이 호텔이 니네 아버지 거라는 얘기야? 그래, 네가 쫄딱 망했다고 무시했던 우리 집 호텔인데 여기가? 그런 호텔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풀장까지 추가할 돈은 없었나 봐. 이런 곳도 겨우겨우 할인받아서 올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건가 아직도? 아, 아닌가? 여기도 또 너네 아들 잘하는 짓 있잖아. 돈 많은 여자 꼬셔서 이렇게라도 겨우겨우 온 건가? 야, 너 미쳤어? 너 말 다 했어 지금? 화가 잔뜩 나서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전 시어머니를 보안팀에서 제지하고 소란을 피우셔서 강제로 퇴실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날렸습니다. 제 전화 한 통에 5분도 안 돼서 그 방에 있던 짐들이 로비로 쏟아져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로비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택시를 타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집이 다시 잘 됐다는 소문을 귀신같이 듣고 전 남편에게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땐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참 투명하다 싶어요. 시끄럽고 위자료나 제때 잘 보내라는 얘기를 하니 그 연락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제 결혼은 한 번 실패했지만 시원한 복수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또 집 좀 산다는 여자한테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빌빌거리고 있을 내 전 남편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길 바란다. 애먼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앞으로도 쭉 혼자 살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 중에 자식을 가리키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몇이 되었든 다 소중하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사용하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게스트가 그러더라고요. 다 아픈 것은 맞지만 그중에 더 많이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 역시도 엄청 공감하고 있답니다. 저희 막내딸이 제게는 다른 손가락들보다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자식이 셋이랍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댁이 유난히 딸아이가 귀한 집이거든요. 남편도 삼남매 둘째로 남자 형제뿐이고 다른 집들도 아들만 있지 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내 딸아이를 보려고 온 친척들이 모여들었을 정도였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시부모님들이 막내를 너무 예뻐하셔서 늘 안고 다니셨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막내가 모유를 먹을 시간인데도 데리고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엄청 고생을 했었죠. 하여튼 우리 막내만큼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막내는 집안에서 사랑둥이 보물 같은 아이였답니다. 주변에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예쁘다고 해줘서 그런진 모르지만 또래보다 말도 일찍 시작했고 글자나 숫자도 무척이나 빨리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다닐 때는 웅변대회나 합창대회에 나가서 곧잘 상도 받아왔죠. 그랬던 우리 막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조잘거리던 딸아이가 그날따라 집에 와서 풀이 푹 죽어 있더라고요. 너무 들떠 있어서 억지로 가라앉혀야 할 정도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친구랑 싸웠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자꾸 내 탓이라고. 내가 안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엄청 화내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좀 생긴 모양인지 싸웠다고 속이 많이 속상했죠. 딸아이가 확실히 아들과는 다른 것이 아들들은 싸운다 싶으면 주먹이 오가는 바람에 사과하러 다니기 바빴는데 딸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해였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달래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지금이야 이런 일이 학교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어디? 그냥 친구들이랑 다퉜나 보다.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지.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막내에게 물어보니 좋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죠. 그 이후 막내는 집에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사춘기라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하긴 아들 녀석들도 중2가 되면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빠랑 쑥덕거리는 일이 많았기도 했죠. 엄마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아빠랑은 뭐가 그렇게 잘 통하는지 평생 엄마 편 할 것 같은 놈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속상하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는 또 다른 것이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도통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뭐라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입에 풀이라도 바른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했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선배 엄마들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쉽지만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뭐든 미루기보다는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주의다 보니 더 힘들었죠. 하지만 막내의 변화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급기야 고등학교 되어서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또래들의 어머니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이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때의 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그런 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개근상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하늘이 무너져도 학교는 가야 한다는 주의인데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빙글빙글 돌더군요. 아,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학교를 어떻게 한다고? 학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 다니기 싫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 왜 가기가 싫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야? 그냥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요. 막내는 절대 학교는 다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크게 소리도 못 지르겠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급기야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를 가지 않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혹시 학교 생활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싶어 학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지만 담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만 하지 평소 잘 지낸다고 알고 있던 애들도 모른다는 말만 하지 속에서 천불이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거기다가 더 화가 나는 것은 놀랍게도 남편이 그런 막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반대하는 제 입장만 이상해졌고요. 저는 결국 제 손으로 딸아이의 자퇴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퇴 이후 딸아이가 혼자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정말이지 알아누워도 예전에 알아누웠을 거예요. 막내는 혼자서 꾸역꾸역 수능도 보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빨리 결정돼서 정말 말썽 하나 없이 잘 지내더군요. 자퇴로 제 속을 뒤집은 것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실제로 저도 점점 잊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퇴근한 딸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있었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애들 아빠도 저도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는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던 저희로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저희는 정신을 차린 막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자퇴를 하던 그때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일시적인 일이라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됐습니다. 자다가도 벌벌 떨던 막내 얼굴이 생각나서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했지만 막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말수도 줄고 식욕도 없는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제 눈에는 애가 점점 말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다른 가족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그렇게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막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던 날 막내의 입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퇴근한 막내는 가족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자퇴를 언급했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저는 역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막내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아, 엄마한테 말 못할 게 어딨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너 봄에 응급실 실려간 이후로 계속 안색이 어두웠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뭐야?
엄마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뭘 하고 싶기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거야? 남편까지 나서서 무슨 일이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말해보라고 했지만 막내는 천천히 얘기하겠다고만 했죠. 누가 봐도 핑곗거리가 없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면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렇게 다 큰 딸이 회사를 찾아가 퇴사 원인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딸아이가 퇴사를 결심하고 이미 사표까지 제출했다는데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막내는 퇴사를 하고는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택배가 자주 오더니 그것도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끝이었죠. 저는 막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큰며느리가 말리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막내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혀 하지 않던 외출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편은 용돈을 일체 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방에 틀어박히고 나서부터 한 번도 제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큰며느리와는 대화가 잘 통하는지 두 사람이 종종 밖에서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큰며느리는 무슨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게 막내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죠. 제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막내를 기다려줄 때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큰며느리의 그 말 덕분에 참고 있을 수 있었답니다. 막내를 향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던 그때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둘째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한 번도 저희가 결혼에 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도 잘만 짝을 찾아오더라고요. 친구들은 선을 알아봐야 한다는 둥 결혼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걱정이 너무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말이죠. 큰애 결혼을 시키면서 이미 겪은 일이라 그런지 둘째는 상대적으로 긴장이 덜 되더군요. 큰 며느리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식당까지 예약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싶었는데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절대 안 나간다고 딱 버텼어요. 갑자기 마트를 지키고 있겠다나 뭐라나. 평소에는 마트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것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트를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 자리에 막내가 꼭 갈 필요가 없기는 했어요. 그냥 인사만 하는 자리인데 막내가 안 가더라도 따로 보던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빠들 마음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특히 막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둘째다 보니 어떻게 그 자리에 안 올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막내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저와 함께 나갔답니다. 작은 며느리가 된 아이는 첫눈에도 생기가 넘치더군요. 큰 며느리는 어른들이 어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얌전했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정반대였죠. 애교도 많고 처음 보는 큰 며느리나 막내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어요. 오죽하면 말수가 없는 막내도 둘째가 묻는 말에는 넋이 나간 모습으로 대답을 다 하고 있었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저는 좋더라고요. 그 뒤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잡힌 이후로 작은 며느리는 종종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오는 날에는 막내도 거실에 나와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큰 며느리와 함께 깔깔거리며 웃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다 편안해졌어요. 막내 웃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며느리끼리 저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쉬운 풍경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루는 어린 시절 앨범을 가져다 놓고는 셋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신이 났더군요. 막내는 평소보다 생기 넘치는 얼굴을 하고는 오빠들이 어땠는지 일화를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딱 제가 알던 막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작은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땡땡 중학교 나오셨어요? 제 동생도 거기 나왔는데. 잠깐만요. 제 동생 나이가 아가씨보다는 많네요. 아가씨한테는 선배겠어요. 아이고, 사돈처녀가 그 학교를 나왔어? 우연이네. 학교에서 서로 봤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애가 학교 다니면서 전교 임원도 하고 그랬거든. 진짜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아가씨 아나. 아가씨, 혹시 김혜경이라고 아세요? 제 동생인데. 글쎄요. 선배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은 못해서. 그리고 전교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데 알겠어요. 제 이야기 하셔도 모르실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웃어 넘겼죠. 하지만 큰 며느리와 막내는 두 사람이 아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둘이서 눈을 마주하더라고요. 학교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막내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을 정도로 두 사람의 행동은 은밀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따로 큰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기에 그렇게 두 사람이서만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막내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로 학창시절 얘기가 계속되자 막내는 눈에 띄게 말수가 확 줄어들었죠. 큰며느리는 그런 막내를 대신하듯 작은 며느리 얘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그 뒤로도 셋은 종종 옛날 얘기를 하면서 보냈는데 중학교 시절 얘기만 나오면 막내는 입을 다물었죠. 막내의 학창시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던 학교 선생님을 믿고 그냥 넘긴 것이 잘못은 아니었나 후회가 됐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막내는 갑자기 열이 올라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돈처녀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생긴 것이 둘째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죠. 같은 부모를 둔 자매라는 사실이 의심이 될 정도로 다르더군요. 생김새는 둘째치고 성격도 완전 달랐는데요. 공손하긴 했지만 조금은 차갑다는 느낌도 들었죠. 작은 며느리의 얘기에 의하면 사돈처녀는 파스타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블이 5개 남짓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면서 전혀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저 나이에 벌써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싶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사돈은 둘 다 작은 며느리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둘이서 의지해가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침착하고 듬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사자들만큼이나 가족들도 정신이 없잖아요. 미리 계획을 다 세워도 사고는 어떻게든 터지기 마련이고요. 큰애가 결혼할 때는 피아노 반주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막내 친구가 대신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이번에는 사회자가 말썽이었죠. 식장의 모든 사람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사돈처녀가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다들 안도를 하는데 사돈처녀는 얼굴 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동안 이를 뚝딱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부모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다른 집 아이들과 내 아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돈처녀와 우리 막내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또래의 두 아이인데 하나는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 하나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돈처녀는 사돈처녀고 우리 막내는 막내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조금 더 참아보자 스스로 달래고 넘어갔습니다. 큰며느리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막내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다들 반가워하면서도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죠.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막내가 기특하고 너무 대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저기 면접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막내는 집 근처 카페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에 오픈 담당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 일주일은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 우리 막내가 저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적이 언제더라.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몇십 년은 된 기분이 들었죠. 막내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점점 말수도 많아지고 직장에 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서 즐거워하더군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때의 막내 같았죠. 일을 하나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로요. 저녁에는 자격증 수업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아가씨,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파스타집은 어때요? 제 동생이 지금 점심타임에만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요즘 배달 주문이 많아서 주방이 점심시간에는 전쟁터 같다고 사람 구한다고 하던데. 전 요리라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아니, 주방이라고 해도 음식 포장이라 바쁠 때 설거지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가씨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을 구한다고 하니까 시간도 딱 맞고요. 작은 며느리의 제안에 잠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만 막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사돈처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리고 싶었어요. 사실 사돈 사이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색한 사이가 사돈이 아닐까 싶거든요. 차라리 어른들은 좀 낫지 아직 어린 사돈 처녀들끼리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흔쾌히 가겠다고 했는데 나서서 말리기도 뭐해서 가만히 있었죠. 다음 날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온 막내는 일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사돈 처녀를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홀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상황으로 봐서는 사장이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줘서 힘들 것 같진 않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막내는 괜찮다고 했죠. 다음 날부터 막내는 오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점심때는 사돈 처녀의 파스타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꿋꿋하게 잘 하더군요. 첫날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땀을 뚝뚝 흘리며 들어와서 걱정을 했는데 막내가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에 가지 마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딸아이는 잔뜩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점심 일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기에 이렇게까지 지쳐서 돌아오나 걱정이 됐지만 막내는 무조건 괜찮다는 말만 했죠. 그러고는 저녁에 자격증 연습을 간다고 나서는데 어깨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종종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날에는 저녁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죠. 이제는 큰 며느리와도 얘기를 하지 않는지 큰 며느리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오길 어디 오느냐며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지만 막내의 이런 반응을 보자 오히려 더 가고 싶더라고요. 카페는 꼭 오라고 그렇게 말하던 애가 왜 파스타집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혼자서 찾아가는 건 좀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죠. 잠깐 망설이던 큰며느리도 다행스럽게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가게는 작은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크지 않았어요. 아담하니 예쁘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안을 살짝 엿보니까 점심시간 끝물에 맞춰가니 바쁜 것도 정리가 됐는지 홀에는 한 테이블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죠. 가게에 들어가는 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권하더군요. 저희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자리를 잡고 주방을 슬쩍 엿봤습니다. 막내의 뒷모습이 보였죠. 음식 포장을 하는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막내를 좀 불러보자 싶어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막내를 부르려던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막내의 머리를 국자로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돈처녀였죠. 저는 너무 놀라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서 큰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큰며느리 역시 저처럼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내가 설거지 제대로 하라고 했지. 지금 그릇이 없다고 설거지부터 하라고 했는데 뭐하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요. 요리가 나오면 바로 담아서 내라고 하셔서. 야, 내가 설거지 시켰잖아. 근데 왜 딴짓이냐고. 어떤 경우든 내 말이 먼저라고 했어, 안 했어? 아, 너 머리가 없니? 아, 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돼. 학교 다닐 때도 맑게 못 알아쳐먹더니 어떻게 그대로냐? 등신 같은 게 진짜. 야, 내 말이 먼저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하지만 전에 배달은 시간제 있다고 무조건 먼저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아, 이것 봐라. 이제 기어오르네. 야, 좀 컸다 이거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나불거려. 내가 말했지. 너 똑바로 안 하면 그때 그 사진 다 뿌려버린다고. 한번 해줘? 내가 해볼까? 사돈처녀의 말에 막내는 손을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비틀거렸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런 제 손에 물잔을 쥐어주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주방에서는 계속 큰 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말의 대부분은 욕설이었고 간간히 막내의 잘못했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큰며느리는 바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너구나? 우리 아가씨한테 트라우마 심어준 인간. 이건 또 어떤 사돈처녀는 저와 큰 며느리를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정지화면처럼 멈춰 섰어요. 막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고요. 홀에 머물고 있던 손님은 무슨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군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막내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오더군요. 저는 말없이 막내 머리에 붙은 음식을 떼어내며 막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몇 달을 다녔다니 그동안 온몸에 땀을 한 바가지 쏟은 사람처럼 지쳐 들어오던 막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그냥 막내를 안아주기만 했어요. 오로지 제가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그동안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 사이 큰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사돈처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가씨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가씨가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반성은커녕 조금도 변하질 않았네. 제가 뭘요? 아, 일을 하도 못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을 뿐인데, 아,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 제가 오죽하면 욕을 하겠어요. 뭘 가르쳐주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돈까지 쥐어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럼 그걸 가만히 두란 말이에요? 저는 땅 파서 장사예요. 교육? 요즘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곳이 어디 있는데? 그리고 방금 한 말, 그게 과연 교육 도중에 나올 만한 말이야? 아, 진짜. 언니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야, 너는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 나이 많으면 뭐, 나이 많은 게 뭐라고 반말이냐고. 그리고 방금 내가 뭘 했는데, 일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그게 교육이 아니고, 뭔데?
사돈 처녀는 큰며느리가 따지고 들자 자신도 화가 났는지 반말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저는 막내를 토닥이고는 큰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큰며느리를 뒤로 당기기만 했죠. 제가 앞으로 나선 형세가 되자 사돈 처녀도 한풀 꺾인 모양인지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으로 눈앞에 사돈 처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죠. 사돈 처녀는 뺨을 감싸고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때렸어? 나를? 인연이 감히 우리 막내를 건드려? 무슨 일을 얼마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못하면 자르든가. 어디서 사람을 국자로 툭툭 치면서 욕을 해? 그게 일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사과해. 사과요? 사돈 어르신, 제가 어른 대접해드릴 때 그만하고 그냥 가세요.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일 가르치는 중인데 끼어들어서 사람 나쁜 인간 만들고 싶으신 모양인데 됐습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따위 행동을 하고도 잘못이 없단 말이지? 그럼 마지막 사진은 사진 뿌린다며.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말했으니까 무슨 소리냐고 잡아댈 생각은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사진이요? 그건 저 말고 따님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무슨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사돈 처녀는 사과는커녕 잔뜩 얼굴에 비웃음을 띄우고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막내를 가리켰죠. 막내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고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제게 빨리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사과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그리고 사진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고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몸을 떨기만 했어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답답함에 머리가 터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돈 처녀에게 얘기를 듣겠다고 말하자 막내가 필사적으로 제 손을 잡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말을 해보든가. 사돈 처녀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린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숨길 거야. 엄마가 알아야 널 도와줘도 도와줄 거 아니야. 엄마가 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저한테. 실망? 내가 실망하면 엄마는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네 편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엄마는 네 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돌을 던진다고 하면 엄마가 다 막아줄 거야. 엄마는 너한테 그런 사람이야, 이거사. 제 말에 막내는 울음을 터뜨리고는 떠듬떠듬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이지 막내의 얘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했죠. 그리고 이런 큰 일을 그동안 어떻게 혼자서 안고 살아왔는지 알아봐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미안했어요. 막내가 처음으로 제게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 이후 다시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서 막내를 따돌리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집에 갈 때 따로 가게 되고 가끔이지만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다가 막내를 보고 놀라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막내는 그게 따돌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학년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체육복이 사라진다거나 시간표가 바뀐 것을 막내 혼자만 모르고 있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했어요. 심지어 막내가 제출한 수행평가 결과물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막내는 학교 선생님과 이 일을 상담했지만 학교에서는 주범이 되는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반성문만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막내를 괴롭힌 아이들은 반성문을 쓰고 나면 더 심하게 막내를 괴롭혔고 그것은 육체적인 괴롭힘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막내의 핸드폰으로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를 연속적으로 보낸다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려준다거나 하면서 정신적으로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더라고요. 막내는 집에서 걱정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을 참고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진정이 안 되는 게 그 시간을 혼자서 견뎠을 막내의 마음은 짐작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시간들의 미안함과 저에 대한 원망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와 막내는 둘이서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저는 사돈처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처녀가 말한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막내는 몇 번 입을 달싹이며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된 것이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이었죠. 큰 며느리가 자신이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를 말리며 막내에게 사돈 처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막내는 한숨을 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들었던 것보다 더욱더 충격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얘기가 막내 입에서 나왔어요. 막내는 집과는 거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어요. 사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뭐하러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까지 가느냐고 제가 정말 많이 말렸거든요. 하지만 막내는 꼭 그 학교여야 한다고 했죠. 그 학교에 배정받고 좋아하는 막내를 보면서 그 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했었는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근처 학교를 벗어나면 자신을 괴롭힌 무리들과도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가장 심하게 괴롭힌 아이 하나와 함께 그 학교를 가게 됐다고 했죠. 학기 초반에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아이와 마주쳤는데 막내를 보며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막내는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사돈 처녀라고 했죠. 그 학교에서는 짝언니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학년은 다르고 반과 번호가 같은 사람을 지금 말로는 멘토와 멘티처럼 짝을 지어서 학교 적응을 도와주도록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를 괴롭히던 아이의 짝언니가 사돈 처녀였죠. 막내는 그래봤자 자신을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 중학교처럼 자신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이 친구는 사돈 처녀 무리까지 끌어들여서 막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등굣길에 기다렸다가 명찰이나 넥타이를 빼앗는 일은 기본이었고요. 쉬는 시간이면 막내를 찾아와서는 매점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필 막내의 교실이 유일하게 2학년과 함께 쓰고 있었기에 그런 괴롭힘은 더 심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 처녀와 무리들이 찾아와서는 막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내다 팔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네가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사진이었는데? 무슨 사진인데 내다 판다고 그래? 왜 너더러 사라고 했는데? 체육 시간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사진이요. 그런 사진을 찍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막내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고등학생들이 못된 짓을 저질러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막내는 그 사진을 빌미로 다른 사진도 찍혔다고 했죠. 신발을 핥으라고 하는 사진이나 아이들 다리 밑을 기어가는 사진 등 말이죠.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돈 처녀를 찾아가 작사를 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았어? 왜 몇 달 동안 거길 나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그만둬야지. 그만두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오빠들 회사에도 보낸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작은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작은 며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건 다 네 동생 업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동생 대신해서 이렇게 빌게요. 아가씨,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죄송해요. 필요 없다. 그따위 사과가 지금 가당키나 하니? 너 같으면 그런 일 당하고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어. 꼴도 보기 싫다. 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작은 며느리는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매몰차게 막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죠. 큰 며느리가 오늘은 그냥 가라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영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막내는 제 눈치를 보면서 작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릴 때처럼 품에 꼭 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여줬죠. 저는 다음 날 막내가 큰 며느리와 병원을 간 사이에 혼자 사돈처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 무슨 얘기라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잔뜩 굳은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참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사진 내놔. 없어요. 어제 언니가 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다 지웠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너 같은 것들이 그걸 지우라고 했다고 다 지웠을 리가 없지. 웃기지 말라 그래. 어디 따로 챙겨둔 거 다 알아. 싹 다 가져와. 정말 없어요. 어제 언니가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다 부셨다고요. 저는 바닥에 붙어 빌던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 친구 누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죠. 사돈처녀는 1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말하고는 그 사진도 자신의 폰으로 찍은 것이라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10년이나 지난 사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무슨 이유로? 왜? 우리 막내 찾아와서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었어? 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도 잊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친구 녀석 하나가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그때 그 애가 사수라고 얘기를 해서 기억났지. 아니면 평생 잊고 살았을 거예요. 사진도 친구가 자기한테 뭘 자꾸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찍어둔 것 혹시 아직 가지고 있냐고 물어서 그때 찾아봤죠. 그럼 그때 막내가 회사 그만둔 것도 다 관련이 있었단 말이네? 아니죠. 저는 사진만 건네줬지. 그때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사진이 원인이었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럼 이번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친구 녀석들이 재밌다고 해서. 귓가에 억지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니 이건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싶었죠.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과거 사진을 언급한 그 여자나 제 눈앞에 있는 사돈처녀나 인간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돈처녀가 따라 나오면서 자신의 언니인 작은 며느리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아직 오지 않은 막내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회사도 그만둔 이유도 그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그 누구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큰며느리에게 막내를 부탁하고 나간 곳에는 작은 며느리가 죄인처럼 앉아 있었죠. 내가 눈앞에 다시 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기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는 뭐고요? 막내 모르게 보자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저 물건부터 치우고 말하자. 나는 저 꼴 보기 싫다. 작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만 했죠. 결국 작은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야 저는 모든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눈앞에 있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실 뿐이었죠. 저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돈처녀와 있었던 일까지 모조리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사진 얘기가 나오자 성질 급한 작은아들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죠. 작은아들은 당장이라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였고 큰아들은 그런 작은아들을 말리면서도 분노를 숨기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얘기가 끝이 나도록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자 날뛰던 아이들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소리 없이 한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더니 겨우 눈을 뜨고는 잠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우리 막내는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야? 괜찮은 거 맞아? 그나말로는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트라우마를 만난 것도 문제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그걸 참아내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냥 이 일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다 가져와서 막내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차마 저를 말리지는 못하겠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작은 며느리 얘기를 꺼냈어요. 방금 제가 작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막내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도 작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사돈처녀를 생각할 텐데 그것은 막내에게도 절대 못할 짓이었죠.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막내에게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는 안방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죠. 하루 사이였지만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작은 며느리 얼굴 위로 사돈처녀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안방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작은 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쉬어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저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나 어머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 앞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밤새 생각했어요. 이 사람 사랑하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존경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절대 용서할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잘 안다. 내가 원망스럽겠지.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동생이 그렇게 엇나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앞가림하기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가씨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고 살지 않았을 텐데. 저희 이렇게 서류 정리하기로 했어요. 막내가 알면 자기 때문이 아닐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한동안은 숨기기로 얘기했고요. 죄송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큰절을 했어요.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던 작은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처녀가 집 앞에 찾아왔어요.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그런 저희 앞에 엎드려서는 언니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 힘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돈처녀는 제 다리에 매달려 무슨 벌이든 자신이 받을 테니 언니만은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모습을 막내가 보는 바람에 작은 아들의 이혼을 알게 되고 말았죠. 당연히 자신 때문에 오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무척이나 괴로워했지만 작은 아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막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달래줬습니다. 사돈 처녀의 가게는 제가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작은 며느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데리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회사에 입사해서 사진으로 막내를 괴롭혔던 직원의 이름을 알아낸 저는 회사로 익명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피해로 괴로워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이죠. 별것 아니기는 했죠. 제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글이 여기저기 옮겨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학창시절의 문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서 그런진 몰라도 너도 나도 글을 옮겨가며 직원을 비난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나중에 들었지만 막내를 괴롭혔던 직원은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이런 결과로 제 속이 시원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른 것이 제게는 중요한 의미였죠. 막내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 이후 자격증을 딴다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공예 자격증이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은 막내가 무슨 공예를 하느냐며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워낙 막내가 공예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손재주가 없어서 실과 시간에 도시락 주머니를 며칠 붙들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얼마나 난리였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만들어서 보냈어야 했는데 그랬던 막내가 저 몰래 따고 있던 것이 공예 자격증이라니 웃음부터 나왔죠. 큰며느리는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막내가 겪은 일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들이겠죠. 아마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막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딱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막내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버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